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3.5%가 됐습니다.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 일부 위원들이 동결 의견을 내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가 좁은 골목에 1제곱미터당 11명의 인파가 빽빽하게 몰리면서 발생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6명을 구속했지만 윗선에 대한 처벌은 빠져 유족들은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받은 후원금 40억 원 가운데 39억 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성남FC에 지출한 공익법인 희망살림의 기부금 모집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군인 아버지가 10년간 여러 명의 자녀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검사가 피해 아동에게 전화해 아버지를 도와주자며 가해자 편을 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2년 5개월 동안 어머니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40대 딸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겨울에 낮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이상 고온이 이어지고 제주도에선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항공기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주말에는 강원 산지 등의 폭설이 예고된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시작됩니다. (1인당) 이자 연 197만 원 증가. 한국은행이 아직 물가 오름세가 꺾이지 않았다며 기준금리를 또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2021년 8월 이후 1년 5개월 동안 7차례 총 3%포인트 올리면서 기준금리가 이제 3.5%가 된 건데 잘 와닿지 않으시죠? 각 가정이 갚아야 할 대출 이자만 모두 39조 6천억 원. 1인당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197만 원씩 더 는 게 됩니다. 결국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야 하는 돈이 39조 원이나 되는 건데 금리가 높으면 돈을 빌려 투자를 하거나 쓰는 게 힘들어지죠. 이래서야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첫 소식 박기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지난해 4월부터 7번 연속 인상했습니다. 금융위기인 2008년 11월 4% 이래로 최고 수준인 3.5%까지 도달했습니다. 역시 문제는 물가였습니다.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통위원 6명 중 2명이 금리 인상에 반대했고 올해 최종금리에 관해서도 동결과 인상 의견이 3대3으로 갈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투자와 생산이 위축되고 새해 들어서도 수출 감소 폭이 커지며 경기 침체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 우리도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내수 부분도 고금리 때문에 상당히 좀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라 거의 최종 금리 수준까지 지금 와 있다고 보고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창용 총재는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대출금리가 또 올라 서민들 입에서 그야말로 악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금리는 안 오르고 대출금리만 오르니 은행들만 신났을까요? 경제부 최은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이자 부담 증가액이 연 197만 원, 그러면은 월 1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197만 원이라는 게 전체 늘어난 이자 총액에서 1원이라도 대출받은 사람 모두를 단순하게 그냥 나눠놓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한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1원 받은 사람도 있고 5억 받은 사람도 있고 10억 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냥 동등하게 한 몫으로 보고 나눠버리니까 실제 대출자들이 체감하는 부담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실사례를 좀 들면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 실감하실 겁니다.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2021년 7월 당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평균 3% 정도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평균 6% 수준입니다. 당시에 3억 원을 이 30년 만기 변동금리 대출로 빌렸다면 월 상환액이 126만 원 정도인데 15개월 사이에 금리가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아유, 지금은 네. 180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월 부담액만 55만 원, 1년에 660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럼 오늘 기준금리가 또 올랐잖아요. 그러면 더 부담스럽게 되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앞으로 당장 한두 달은 대출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보통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코픽스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 코픽스는 예금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예금 금리는 채권 시장 금리에 연동이 되고요. 최근 한 달 사이에 그런데 예금 금리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5% 중후반까지 갔다가 3%대까지 내려왔다고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게 바로 레고랜드 사태로 경색됐던 채권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채권 시장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냐 의아하실 텐데요. 네. 이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한 박자 늦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 예금 금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출 금리는 쉽게 말해서 예금 금리가 한창 높았던 작년 11월분이 반영돼 있어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16일에 작년 12월, 그러니까 11월을 지나서 12월 예금 금리가 반영된 코픽스가 발표가 되거든요. 12월은 11월보다는 예금 금리가 좀 낮았어요. 그래서 당장 이번 달과 다음 달 대출 금리는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겁니다. 그런데 예금 금리는 이 시장 금리를 즉시 반영하면서 대출 금리는 한 달 뒤에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차로 인한 격차만큼 은행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금 금리가 오를 때는 대출 금리 인상이 그만큼 늦게 반영되는 셈이니까 대출자들만 손해를 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은행들이 이렇게 시차가 발생하는 구조를 이용해서 예금 금리는 빨리 아주 많이 내리면서 대출 금리는 서서히 조금씩 낮추는 방식으로 입속을 차리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도 작년 11월 예금 금리가 정점을 찍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대출금리 상단을 8% 넘게 올리는 건 좀 과했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금융당국의 입장이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마디 하니까 8%를 만들어낸 주인공인데요. 4개 시중은행 중에 가장 대출금리가 높았던 우리 은행이 금리 상단을 8.11%까지 올렸다가 7.41%로 내렸습니다. 훅 내렸습니다. 네, 금융당국 한마디에 0.7%포인트나 내려온 대출금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애초에 8.11%가 과했다는 걸 은행 스스로 인정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한테 400%씩 상여금도 주고 그러니까 성과급이었죠. 그리고 또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시작했던 그 단축 영업 시간도 되돌리지 않고 정말 할 말은 많지만 할 수가 없네요. 지금까지 최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73일간의 수사를 마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 영상을 공개하면서 3.2m의 그 좁은 골목길에서 1제곱미터의 좁은 공간에 11명이나 빽빽하게 몰리며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한 장 깔아놓고 거기 사람이 11명 서 있었던 셈이죠. 그러면서 한 사람당 0.5톤, 그러니까 500kg이나 되는 압력에 밀려서 대형 압사 사고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이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5분 전 해밀턴 호텔 옆 골목 안에 들어찬 사람들이 간신히 걸음을 옮깁니다. 해당 골목과 맞닿은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인파들이 서로 밀면서 힘겨루기를 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특수본이 공개한 이태원 참사 당일 골목 영상입니다. 참사 발생 직전에는 호텔 옆 골목에서 일순간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급류에 휩쓸리듯 내려오는 인파 속에 사람들이 하나둘 넘어지고 이때부터 끼임 사고가 발생합니다. 특수본 측은 높은 밀집도로 발생한 군중 유체화 현상이 사고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 해당 골목이 양방 통행이었던 점도 압사 위험을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일방 통행으로 바꿨을 경우에 1000명까지 가서도 막힘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인원의 밀집도하고 통행의 방향에 따라서 상당히 사고에다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참사 당시 골목에 1제곱미터당 11명의 군중이 밀집해 희생자 1명당 최대 0.5톤이 넘는 압력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보행자들이 전도 확률을 증가시켰던 것으로 파악을. 불법 구조물 설치로 골목 폭이 좁았던 점과 가파른 경사도 사고 원인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10시 30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구조에 나섰지만
대형 참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하지만 2달 넘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경찰 특수본은 이른바 윗선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등에게 책임을 묻지는 못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형 재난 수사를 처음 맡아서 했는데 말이죠. 구속영장 신청은커녕 서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맹탕 윗선 수사란 비판도 나왔는데 유가족들은 꼬리 자르기라며 다음엔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구속한 인원 6명을 비롯해 총 2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헬로윈 인파 우려 보고서를 삭제 지시한 혐의로 박성민, 김진호 등 2사람을 비롯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경찰 간부 이임재, 송병주와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등 6명이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등 이른바 윗선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입니다. 그나마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했지만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고 이상민 장관은 소방노조가 고발까지 했지만 서면 조사 없이 수사가 끝났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형 재난 수사를 처음 주도한 경찰이 맹탕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유가족은 특수본이 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500명이라는 그 거대 조직을 가지고서 수사를 요구밖에 못했다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 가고 특수본보다는 더 나은, 더 큰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기대로 이례적으로 검찰이 경찰청과 용산구청 등 10곳을 다시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특수본은 수사를 보강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3인방 유동규, 남욱에 이어 마지막 김만배 씨도 이제 입을 여는 걸까요?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 출석한 김 씨가 이제부터는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욱 씨가 전에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2개를 뒤집었다고 진술했었는데 김 씨 또한 이걸 인정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다고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서 말이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법원 재판 결과가 뒤집힌 게 재판 거래 때문이라면 사법부 붕괴 사건이 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단적 선택 시도 이후 건강을 회복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합니다. 최근 측근 2명 구속 기소됐는데 어떤 심경이세요? 실제로 권순일 대법관 통해 재판 김 씨는 재판에서 무고한 주변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이었다며 자해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생각을 정리해 더 성실히 사법 절차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찰은 최근 김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2건을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과거 진술도 재확인했습니다. 두 사건은 지난 2011년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과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의미합니다. 실제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다. 진작에 경기도지사도 그만둬야 하고 피선거권이 없어져야 할 그런 재판을 재판 거래를 통해서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크게 처벌을 받아야 될 사법부 붕괴 사건입니다. 김 씨와 권 전 대법관은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지난 2015년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40억 원을 지원받는 과정을 살펴보면 성남FC가 네이버에서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라 희망살림이라는 법인을 거칩니다. 40억 원을 희망살림에 주고 희망살림이 다시 성남FC에 39억 원을 기부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MBN 취재 결과 희망살림은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걸리게 된 거죠. 검찰도 이 부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면서 성남FC에 후원금을 받았던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중 네이버에서 받은 후원금 40억 원은 네이버에서 공익법인 희망살림으로 여기서 다시 성남FC로 이동합니다. 희망살림은 40억 원 중 1억 원을 남기고 39억 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성남FC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성남FC, 네이버, 희망살림 간 사자 협약이 이루어지기 직전 희망살림은 서울시에 8억 7천만 원 규모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서를 냈습니다.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모집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도 이렇게 한 건 정부 부처의 관리 감독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성남FC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희망살림에 남겨진 1억 원을 비롯해 성남FC 직원들에게 제공된 성과금이 이 대표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 추적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과거 희망살림에서 이름을 바꾼 롤링 주빌리 측은 39억 원 규모의 광고로 자신들의 비탄감 운동에 대한 지자체와 종교계 등의 관심이 커졌다며 거액의 광고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혀 이르면 오늘 입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긴급 여권 발급에 시간이 걸리면서 다음 주 초쯤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있는 여권은 말소됐거든요. 주변에 검찰 조사에서 밝힐 것은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입을 열지 주목됩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불법 체류로 태국 법원에서 11만 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곧바로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외 도피로 여권이 무효가 된 김 전 회장은 긴급 여권을 신청하고 이르면 오늘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발급에 시간이 걸려 다음 주 초쯤에야 들어올 전망입니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태국에 보내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함께 귀국해 이곳 수원지검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은 불법 체류 재판을 받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검찰 조사에서 밝힐 것을 밝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쌍방울 그룹 역시 김 전 회장이 귀국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송환되면 여러 혐의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중요 사건을 먼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김 전 회장의 호화 도피 생활을 돕고 혐의와 연루된 각종 증거를 없애려 한 쌍방울 관계자 6명 중 4명은 구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가 아닌 검찰과 밀접했다며 정말 물어야 할 건 쌍방울과 특수부 전현직 검사의 유착 관계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군인인 아빠가 지난 10년 동안 친자녀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7개월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문을 부수고 허리띠로 때리고 심지어 2살 아기는 등에 상처가 남기도 했죠. 그런데 군 검사는 지금 가장 힘든 건 가해자다. 아빠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등 오히려 아이들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었더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김태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아이의 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났습니다. 군인인 아버지가 지난 10년 동안 여러 명의 자녀에게 상습 폭행을 했습니다. 폭행 후에는 학교나 병원에 못 가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어머니는 끝내 남편을 신고했습니다. 첫 학대가 26개월 때예요. 기저귀 차고 있는 아기를 등을 시퍼렇게 멍들게 손으로 때린 게 시작으로 지금까지 하면 이제 10년 된 거죠. 아버지는 군인 신분이라 군 경찰과 군 검찰에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군 검사는 조사 목적이라며 또 다른 피해 자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아버지를 도와주자는 취지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빠한테도 뭐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절 때리지 않았으면 기회가 많지 않을까요? 군 검찰은 피해자를 회유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며 조사 중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버지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보도 내용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에서 수사를 벌이는 7개월 동안 엄마와 자녀들은 아버지와 격리를 신청해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피해자가 있는데 군은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고 편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하죠. 군은 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공분이 커지자 관련 사건을 이제 민간으로 넘기기로 했는데 여전히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사건은 군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인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는 얼마나 될까요? 각 군과 국방부 직할부대의 아동학대 형사처분 현황을 입수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이어서 권영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5년간 군에 접수된 군인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121건입니다. MBN이 단독 입수한 6회 공군 국직부대 아동학대 형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이 가운데 실형으로 기소된 건 단 2건입니다. 전체의 2%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은 65건으로 전체의 53.7%였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 민간 아동학대 범죄 998건 가운데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565건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군 검찰은 가정폭력에 관한 현황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스크에 조금 민감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민간에 비해서 실제 형사처벌까지 가는 건 좀 낮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19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 대신 외부 기관과 연계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 사법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앞서 보셨듯 군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도 힘들고 신고를 하더라도 판결에 나오기까지는 너무 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내용 취재한 김태희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피해 자녀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피해 아동은 학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아버지와 분리 조치됐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분리 조치 기간이 끝나 연장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요. 아이는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이 아이의 심리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탁실에 감금되거나 아버지에게 맞는 장면 등을 그렸습니다. 아, 이거군요. 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지난해 7월 신고한 사건이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일반 아동학대 아이들과 다른 판결이 날까 봐 그게 제일 걱정돼요. 똑같은 학대로 비교를 했을 때 처벌이 약할까 봐 군인이라서 군인 가족이라고 해서 뭐 덜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를 꺼리고 저렇게 불안해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네, 군인들이 지내는 가정 환경은 민간과 조금 다릅니다. 이 관사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이 많다 보니 신고를 하면 어느 집인지 다 알게 됩니다. 또 군인이 잘못을 저질러서 처벌을 받게 되면 추후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가족들이 신고를 꺼리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는 군 내부에서 수사할 때 피해 아동의 상태보다는 행위자인 군인이 나중에 지게 되는 불이익 등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보다 군인을 더 생각한다 이거네요.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 7월에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는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건 이후 군사법원이 개정돼 성폭력 범죄나 사망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과 법원이 각각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데요. 고 이해람 중사 사건 뒤 군 내부에서 축소와 은폐, 2차 가해로 비판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군인의 아동학대는 군 검찰이 수사를 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문제는 아동학대의 경우 군에는 아이들을 조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는데요. 이 때문에 군인의 아동학대 수사와 재판은 민간으로 넘어와야 하지 않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군사법원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또 국회 몫으로 넘어갔네요. 국회가 하루빨리 법 개정을 해줘야 할 텐데 말이죠.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어머니 시신을 무려 2년 5개월 동안 방 안에 방치해둔 40대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합해서 50만 원을 계속 타내려고 사망신고를 안 했다고 하네요. 다른 자녀들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치매라 연락을 끊고 살았고요. 시체 유기 혐의를 받은 딸은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8월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 시신을 집안에 방치해온 40대 딸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속 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취재진이 물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앞으로 매달 나오는 기초노령연금 30만 원과 국민연금 20여만 원을 못 받을까 봐 사망 신고를 안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대 28개월간 어머니 앞으로 나온 연금은 1,4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여성은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시신 유기 혐의만 적용했다가 연금 수령 진술에 따라 혐의 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수 1차 부검 결과 숨진 어머니에게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이 특정되지 않아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할 예정인데 어머니의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해 지병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금은방에서 순금 30돈짜리 시가 1,000만 원이 넘는 팔찌를 차보는 척하다 그대로 달아난 10대가 붙잡혔습니다. 구인이 곧바로 추격에 나섰고 때마침 인근에 있던 고등학생들이 도와준 덕인데 주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절도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죠.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금은방입니다. 한 남성이 의자에 앉더니 주변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10여 분이 지나고 남성은 주인에게 다가가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주인이 순금 30돈짜리 1,000만 원이 넘는 팔찌를 채워주자마자 그대로 달아납니다. 분량 많은 걸로 30돈이나 50돈짜리 있으면 좀 보고 싶다. 다시 꺼내서 채워준 동시에 갖고 나군요. 추격에 나선 주인은 시장 주변을 돌고 돌아 남성을 한 교회 주차장으로 내몰았습니다. 때마침 인근에 있던 고등학생 2명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함께 힘을 합쳐 남성을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인은 범행 남성이 17살 고등학생이라는 걸 알고는 금팔찌만 회수하고 풀어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20분 만에 이 골목길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혼자입니다. 내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왔으니까. 경찰은 금은방 주인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절도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이 학생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오락가락한 날씨에 뭘 입고 나가야 하지 헷갈릴 정도죠. 몇 주 전만 해도 영하 20도를 가리켰던 기온이 오늘은 영상 20도를 기록했고 또 곳곳에선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거든요. 제주도에선 기상 악화로 비행기 결항과 지연이 속출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던 서울 청파동의 골목길을 다시 찾았습니다. 3주 전 영하 14도의 맹추위를 맞아 거리를 온통 뒤덮었던 눈과 빙판이 말 그대로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한겨울임에도 영상권을 웃도는 날씨에 아침에 내렸던 비는 봄비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올해 겨울은 벌써 1월이 됐는데도 좀 봄이 된 것 같은 그런 봄이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 좀 빨리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정도로. 강원도 화천군은 겨울비로 관광객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산천어 축제를 오늘 하루 휴장했습니다. 산지에 37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는 등 많은 비가 쏟아진 제주도는 강풍까지 불어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이나 지연되고 한라산 탐방도 통제됐습니다. 이처럼 따뜻하면서 폭우가 쏟아진 건 한반도 주변의 기압골 배치 때문입니다. 서해상엔 저기압이, 일본 남부엔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중국 내륙 쪽의 따뜻한 공기가 물기를 머금고 우리나라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하루 뒤인 내일 오전부터는 북쪽의 찬 공기압이 확장하는데 평년보다 2도 이상 온도가 높아진 동해상을 타고 넘어와 주변 지역에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원도엔 최고 40cm, 산간지방에는 최고 70cm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포근한 날씨 속에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다가 다음 주부터 또다시 강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사건 사고와 각종 사회 이슈를 다루는 사회기자 M 한범수. 정태웅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실게요. 경비원 갑질 예전에 한참 말 많았잖아요.
네. 서울 노원구에서도 갑질 의혹을 받은 아파트 동대표가 있었습니다. 아, 동대표 하니까 얼핏 기억납니다. 그 동대표 어떻게 됐죠? 네, 상해 혐의만 인정돼서 벌금 3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일어났던 임대 아파트 직접 가봤습니다. 지금 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없어요. 다 나가고요. 없어요. 예전에 있었던 분이면 뭐 내용을 알 텐데. 당시 사건을 상세히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긴 어려웠습니다. 동 대표는 계약 해지당해서 지금은 아파트에서 나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복이 두려워서 아파트 관계자들이 말을 피한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아, 과거 동 대표가 어떻게 했었죠? 네, 경비원들에게 조폭 출신이니까 잘 보여야 한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증언이 있었고요. 관리사무소 직원을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답니다. 이중 폭행이 법정에서 인정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딸 이삿짐을 옮기라고 하고 텃밭을 만들라고 하고 동 대표 권한을 넘어서는 지시를 해서 논란이 있었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동 대표는 경비실에 에어컨과 침대를 놔줬는데 이게 갑질이냐, 모함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사실 아직 빙산의 일각일 것 같단 말이죠. 네,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계약 기간이 돌아오다 보니까 경비원들이 여전히 입주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제도적인 보완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우크라 왜 갔냐? 이거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맞습니다. 지금은 유튜버로 활동 중이죠. 이근 전 대위획입니다. 이 씨가 그간 자신에게 달렸던 악플 450여 개 댓글에 대해서 지난해 말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우크라이나로 싸우러 가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되짚어보면요. 지난해 3월 외국인 의용병을 자처하며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했었고 부상으로 약 2달 뒤 복귀했습니다. 이를 두고 관종, 영웅 행세한다, 총 쏘면서 사진 찍을 시간은 있냐 등의 비난들이 쏟아지기도 했죠. 네. 이와 관련해서 이 씨는 귀국 후 저희 MBN과 인터뷰에서 관련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전혀 후회 없죠. 100% 제가 올바른 결정했습니다. 엄청 답답해요. 제가 더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취지가 어쨌든 무단 출국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 4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이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전력이 있을 경우라면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본인도 기소당하고 악플러들을 고소하기도 하고 이근 대위는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딴 돈 압수 못한다. 무슨 얘기죠? 도박장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도박 관련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도박으로 걸렸는데 압수를 못하는 게 말이 되나요? 네, 설명 간단하게 한번 드릴게요. 이 A씨는 외환 차익 거래를 명목으로 도박장을 연 뒤에 회원들로부터 수수료 2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는데요. 결국 도박 공간 개설죄로 1심에서 벌금형과 함께 전액을 추징금으로 설정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런데 2심에서요. 이 해당 추징금 중 일부를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A씨가 도박으로 얻은 수익 등은 도박 공간 개설죄로는 추징이 불가하다. 이런 이유죠. 예. 도박 공간 개설죄와 도박죄는 형법상 별개의 범죄이므로 공소되지 않는 한 별도로 재판부에서 몰수 추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도박 수익으로 번 돈으로 벌금 1,000만 원 그냥 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거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벌게 된 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애초에 하나의 죄목만 적용했던 이런 검찰의 기소부터가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입을 다물고 있던 김만배 씨도 앞으로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밝힐 건 밝히겠다고 하니 마음이 급해진 걸까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물론 정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받는 혐의에 빗대 정부가 어제 내놓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야말로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 오늘은 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를 파고들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원재단의 재원으로 우선 배상하자는 정부 해법을 일본 눈치 보는 굴종 외교라고 지적하며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를 빗대 비판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에게 국가가 할 일을 대신 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한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개헌론에 제1야당 대표다운 모습이라고 추켜 세우고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숱한 의혹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 표명이라며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기 발등에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데 지금 저런 딴청부리듯이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목을 딴 데 돌리기 위해서 저러는가 싶기도 하고. 다음 주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하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격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UAE 스위스 순방을 하루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서 전격 다 해임해버렸습니다. 나 전 의원이 제출한 사의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해임을 택한 만큼 나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강하게 아주 대놓고 밝힌 게 되겠죠. 원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동시 해임했습니다. 나 전 의원이 제출한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사직서와는 상관없이 겸임 중인 기후환경대사직까지 한꺼번에 해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장관급 고위공직자를 해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양한 해임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임 결정은 4개월 동안의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활동이 부실했고 나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가 윤 대통령의 의중에 반한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의 수용이 아닌 해임을 택하며 당대표 출마의 길을 터주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정면 돌파했습니다. 신임 저출산위 부위원장에는 김영미 저출산위 상임위원을, 기후환경대사는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국무회의 심의가 끝난 뒤 순방 중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정식 임명을 재가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사표를 냄과 동시에 당대표에 출마하는 건 반윤이라고 했던 친윤계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은 순방 가는 대통령 등 뒤에다 사직서를 던진 건 유승민, 이준석과 뭐가 다르냐며 되받아쳤죠. 이 정도로 맞붙었으면 이제 나 전 의원은 출마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봐도 되겠죠.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사직서를 낸 직후 친윤계를 겨냥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제 판단과 고민을 곡해하는 이들에게 말한다며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불출마를 압박하던 인사들을 직격한 겁니다. 나 전 의원은 또 바위가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당대표 선거 출마로 거의 기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젠 출마 선언 시기만 남았습니다. 다만 정부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온 만큼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표 수리가 아닌 해임을 한 대통령의 의중이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은 순방 가는 대통령 등 뒤에다 사직서를 던지는 건 유승민, 이준석과 뭐가 다르냐,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라며 나 전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과의 갈등 구도를 어떻게 해결할지, 또 이 구도가 나 전 의원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정치권 이야기 더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김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방금 전에도 봤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온통 지금 나경원 전 의원에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당대표에 출마 선언을 한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여론조사에선 나 전 의원 뒤를 잇는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이번엔 토착 외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토착 외구 그 단어는 사실 타당에서 많이 쓰는 단어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작은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당원 투표 100%로 개정한 전당대회 룰을 놓고 한국 축구팀의 감독을 뽑는데 일본 국민들 의견을 30% 반영하라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 얘기한 겁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일본 국민 의견에 비유한 셈인데요. 이제 그러자 안철수 의원은 바로 자신의 SNS에 우리 당 지지층을 일본 국민이라고 했다면서 김기현 의원의 민주당식 토착 외구로는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을 일본 국민으로 비유했다. 이렇게 몰아간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인지도 측면에선 안철수 의원이, 당심에선 김기현 의원이 앞서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안 의원은 당원 100% 룰이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김 의원은 안 의원의 발언을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우리 당에 입당한 지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우리 당의 당원들의 그 소중함과 긍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김 의원은 오늘도 SNS에 당원이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상식적인 주장을 토착 외구론으로 연결했다면서 토착 외구는 민주당이 우리 당 인사들을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할 때 쓰는 혐오 용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안 의원은 어땠습니까? 또 반격했습니까? 토착 외구에 대해서는 더 말을 안 했는데요. 대신 김기현, 장제원 의원 간 김장연대를 직격했습니다. 안 의원은 서울 강남을 당협 당원 간담회에서 김장연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공천연대고 일종의 공포정치라면서 김장연대에 영남 의원들이 많이 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천과 연결된 걸 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 발언이 요즘 더 독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윤심을 등에 업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김기현 의원이 지지율이 빠르게 오르자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윤심 논란이 윤석열 대통령에겐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6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에서 5%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도 6%포인트 떨어졌다는 겁니다. 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전당대회 국면에서 불거진 윤심 논란이 윤 대통령에게 악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꼭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대통령실 이런 데서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면 떨어지곤 하더라고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조만간 이제 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민감해 보여요. 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오늘 아침에 회의를 끝나고 이재명 대표 입장을 들여보라고 기다렸는데 아무런 얘기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수사도 검찰이 좀 속도 낼 거 아니냐. 뒷모습이라서 표정은 안 보이는데 지금 방금 웃었죠? 네, 황당한 얘기다. 이런 의중을 좀 내비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당원들과 가진 온라인 대화에선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대표 말이 사실이라면 참 답답하겠어요. 네. 민주당 역시 쌍방울 계열사가 M&A를 하면서 해당 업무를 한 변호사와 이 대표 변호인이 같은 법인이었다고 한다면서 차라리 쌍방울 대표가 이 대표 사돈의 팔촌이니 연관 있다고 주장하는 게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최근 있었던 전기차 화재 영상입니다. 전기차는 화재 때 1000도까지 열 폭주가 일어나기 때문에 잘 꺼지지도 않죠. 만약 이런 사고가 지하 주차장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했다면 어땠을까요? 대부분 충전소는 지하 주차장에 설치돼 있죠. 이런 위험성 때문에 정부가 법을 개정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입니다. 높이가 소방차가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기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높이의 기준은 2.3m지만 소방차 높이는 최소 2.4m에서 대부분 3m를 넘습니다. 100세대 이상 건물에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지하 주차장마다 충전소들이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이처럼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충전된 화재 발생 사례가 없었지만 배터리 특성상 충전이 완료되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충전된 다음에 꽉 차 있는 거죠. 전기차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 대한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는 부랴부랴 연구 용역을 통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건물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위치를 입구 쪽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의 좀 위치를 지하 주차장의 좀 입구 쪽으로 몰아서 설치를 하게 된다면은 대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도 좀 있고요. 또 전기차 충전소에 방화 벽이나 방화 셔터를 만들고 바닥에서 차량 아래 배터리에 직접 물을 쏘는 바닥 스프링클러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실 때 기본적인 소화 설비라던가 아니면 방해구역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고 계시고 관계 부처에서 지금 화재 관련해서 매뉴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대책들은 법제화 과정을 거쳐 내년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목표지만 비용 문제로 진통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낙태 처벌이 위헌 판결을 받은 지 벌써 4년 가까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체 입법은 마련되지 않고 있죠. 병원은 낙태 수술을 꺼리고 국내에서는 낙태 약도 살 수가 없어서 불법으로 해외 구매를 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약국에서도 살 수 있는 약을 우리는 불법적으로 힘들게 억지로 구해야 하는 겁니다.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태를 위해 임신 중절약을 구매했던 20대 한 여성. 낙태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병원을 찾기도 비싼 수술비를 감당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그 병원에서도 낙태가 합법이긴 하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낙태를 쉽게 허용해 주지를 않아서 소파술이 그 약물 낙태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거든요. 약도 국내에서는 허가된 것이 없어 불법 해외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 해외 구매 사이트 접속이 막혀 있지만 SNS, 우회 사이트, 텔레그램을 통해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한 업체에 연락해보니 30만 원대의 구매가 가능하며 수일 안에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국내에서 임신 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3만 명이 넘고 이 중 7%가 약물 중절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약을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가짜 약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 여성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들의 건강권이 유지되기 위해서 임신 주수라든지 정확한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있어요.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의사 처방만 있으면 일반 약국에서도 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해외 제품 도입을 시도했던 한 제약사가 허가 단계에서 난관을 겪다 최근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일부 자료가 처리 기간 내에 그 제출이 불가해서 품목 허가 신청을 취하하고 그리고 해당 자료를 다시 구비 후에 품목 허가를 재신청해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시민단체는 보건당국이 허가 절차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심사해 임산부들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지도 잘 검토되고 있지 않아서 정부 차원에서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또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낙태가 사회적 무관심으로 법과 제도의 틀 밖에 머무르면서 해외 불법 구매라는 선택에 내몰린 여성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오늘 오후 5시 25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 전기 공급이 끊겨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테란로에 설치된 한 전신주에서 불꽃이 튀면서 전기줄에 불이 옮겨 붙었는데 반경 150m 일대의 신호등까지 꺼지며 퇴근길 정체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복구 작업을 진행한 서울 강남구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12명은 구조됐고 별도의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었었죠.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또한 한국 정부도 실제로 핵무기를 가지려는 게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 핵무기는 안 된다고 쐐기를 박은 겁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체 핵무장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더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백악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한미가 나아갈 방향은 확장 억제 강화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President Biden remains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and that hasn't changed. Republic of Korea has made clear that they are not seeking nuclear weapons. 미 국방부도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United States perspective, again, our policy remains very clear on denuclearization, but it's important also to remember that the Republic of Korea falls under that extended deterrence umbrella. 오늘 밤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해 영내 안보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3년 만에 격리 없이 홍콩을 오갈 수 있게 된 중국인들이 홍콩에 있는 병원으로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주사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베이징에 사는 량 씨는 홍콩 국경이 열리자마자 홍콩의 병원을 찾아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我是最近特别想打的嘛，因为通关了嘛，我觉得，我更应该及时的打这个疫苗，保护自己的同时，也可以保护我的家人。 중국산 백신만 접종할 수 있는 본토와 달리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화이자 백신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 백신을 접종하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이 앞다퉈 홍콩과 마카오를 찾는 겁니다. 실제 중국의 한 제약회사에서 국경 개방을 앞두고 화이자 접종 예약을 시작했더니 며칠 만에 10,000명 이상의 중국인이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And that is as expected because it's just starting the program. And we are seeing an increase every day. So I think the demand is increasing. 현재는 홍콩의 개인 병원이나 사립병원 10여 곳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1회 접종에 우리 돈 24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홍콩 병원들은 춘제 연휴 이후엔 백신을 맞으려고 홍콩을 찾는 중국인들이 더 많아질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난 한국 사람입니다. 우연히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을 뿐이죠. 이승만 초대 대통령 부인인 프란체스카 도너리 여사는 자신의 국적을 묻는 오스트리아인들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1934년 25년 나이 차를 극복하고 독립투사이던 이승만과 결혼한 프란체스카 여사는 처음 한복을 입어본 뒤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 평생 한복을 즐겼고 말년엔 종로 이화장에서 지내다 한복 디자이너 이리자 씨가 수놓은 연보랏빛 한복 수의를 입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침체 상태인 한복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충북도 의원 34명이 어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 한복을 입고 참석한 건데 김용환 충북도지사와 윤건영 충북교육감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는 서로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화기애애한 풍경을 연출했죠. 설을 앞두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한복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문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달라는 충북한복진흥협회의 요청을 수용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미담이죠.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도의원 35명과 의회 사무처 직원 8명이 자기 돈이 아닌 나라 돈으로 한복을 대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 좋은 뜻에서 시작된 행사인데 세금을 들여 진행한
일회성 보여주기식 쇼 아니야? 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요. 충북도 의회는 어려움을 겪는 한복업체를 도우려는 건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은 과하다고 주장하는데 지역 주민을 찾아 어려움을 함께하고 민생 경제를 챙기는 진짜 지방의회 의원이라면 내 돈 몇 푼은 아끼면서 도민들에게 한복에 돈 좀 쓰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돈이 아까우면 남의 돈도 아까운 법입니다. 도민들의 눈에 꽃가원 입은 의회가 어떻게 비춰졌을지, 새해부터 민생구에 허덕이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실질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달라는 외침이 참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한복 진흥 좋지만 혈세 낭비였습니다. 이제 내륙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주말인 내일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글핀 월요일까지 눈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예상 적설량 보시면 강원 북부 동해안과 강원 산지에 20에서 많게는 70cm 이상의 그야말로 눈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경북 북동 산지와 강원 중남부 해안으로 10에서 많게는 40cm 이상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습기를 가득 머금은 무거운 눈이라서요.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고요. 오전까지 전국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차츰 찬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7도, 대전 9도 안팎 등으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낮 동안 대체로 1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많게는 7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동해상과 남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최고 4.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서울이 영하 6도, 화요일에는 영하 8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면서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